안녕하세요. 닥터홍치과 홍순재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악 이대구치, 치주염이 심해서 골파계가 심했던 케이스를 임플란트로 수복했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환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 OPG 모습이고요. 환자분은 52세 여환이셨습니다. 좌측 하악 사랑니 부분이 잇몸이 많이 붓고 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환자분의 주된 이제 불편 사항이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잇몸이 안 좋다라는 것을 호소하셨는데, 지금 여기 10번대에도 보면 잔존 치근들이 많이 남아 있고, 과거에 했던 임플란트들도 골파계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초진 상태에서 환자가 제일 불편해했던 부위 먼저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위가 지금 보시는 하악 이대구치와 사랑니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 지금 OPG를 보게 되면 이제 치근 주변으로 거의 골 흡수가 심하게 온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면 환자 구강내 모습인데요. 과거에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었는데 이 부위 역시 지금 잇몸이 부어있는 임플란트 주위염 소견을 보이고 있고, 잇몸도 많이 퇴축이 돼서 어버트먼트에 이제 금속 구조물들이 비쳐 보이는 상태인데, 다행히도 환자가 웃을 때나 이렇게 말할 때는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은 뭐 염증이 있어도 워낙 뭐 다른 부위에 통증 있는 부위가 있다 보니까 이 부위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차차 치료하기로 하셨고요. 지금 상하게 10번 때도 보게 되면 16번, 뭐 17번, 18번 부위 모두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간 방치됐다라는 얘기는 환자가 뭔가 그만한 사연이 있겠죠. 뭐 비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치과 자체에 대한 공포증, 이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지 못하고 방치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 환자분이 가장 불편해했던 부위가 이제 37, 8번 부위라고 했는데, 이제 확대해 보면 이제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사랑니는 정상적으로 다 맹출이 돼 있는데 약간 로테이션이 돼 있고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하악 대구치들 교환면을 보게 되면 예전에 충치 치료했던 레진 같은 것들이 전부 이제 크랙이 가고, 자연 치아도 마모도 심하고 자연 치질 일부, 인레이 주변 이런 데도 크랙이 많이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뭐 저장압이 좀 강하거나 뭐 클렌칭이라든지 파라펑션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좀 더 이제 확대해 본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앞에 있는 이런 수복물들 전부 파절이 돼 있고, 잇몸이 많이 부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협측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동요도가 굉장히 심하고 저 부위에서 이제 악취도 나고, 환자분은 칫솔질 할 때마다 피가 난다, 이런 것을 호소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이 두 개 치아를 발치하는 것을 권했을 때 환자분께서는 뭐 거부감 없이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 계획으로 저 염증 조절이죠. 7, 8번 모두 발치를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OPG를 좀 확대해 본 모습인데요. 문제는 이제 저 부위를 발치를 하게 되면 골파계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든 만큼의 골파계가 심한 모습이었고요.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다. 뭐 뼈 이식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골파계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골파계가 심한 치아를 발치를 하면 저는 항상 대합치에 대한 고려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대구치를 발치하게 되면 상악 이대구치가 정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악의 이대구치를 발치를 하고 이 자리에 다시 치아가 생겨서 저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발치 시점으로부터 거의 대략 1년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그러니까 새로운 치아가 이제 임플란트로 들어와서 저작을 해서 이제 교합 기능을 할 때까지
거의 1년 가까이를 처음에 이제 여유 있게 좀 말씀을 드리는 기간이 이제 1년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상하 2대구치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골파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 부위에 대한 어떤 치료 계획을 설명을 드릴 때 대합치를 같이 배를 해서 정출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발치한 치아들의 모습인데 지금 이 우측에 보이는 이 치석이 많이 붙어 있는 치아가 이대구치고요. 이 좌측에 보이는 건 이제 사랑니입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이는 건 이제 염충성 육아 조직인데 이게 확대해서 보면 정말 저렇게 엄청난 치석이 그 치근을 뒤덮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균들이 저 치근을 저렇게 타고선 쭉 치근 첨까지 공략을 해서 치아를 뼈를 녹이고 망가뜨리게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다른 부위도 전반적으로 같이 와 있다면 이해가 될 텐데 이 치아만 특정적으로 특정 치아만 많이 이렇게 골파기가 왔다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과도한 교합압에 의한 치아의 그 동요도 그런 교합 간섭이라든지 조기 접촉이라든지 측방 운동 시의 어떤 그 모빌리티를 야기할 만한 그런 파라 펑션이 같이 동반이 되어서 즉 그 페리오돈탈 바이올로지컬 실링이 깨지고 그 부위로 이제 치석이 침투할 수 있지 않나, 세균이 침투하고 바이오필름을 만들고 치석이 저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이제 환자의 파라 펑션이 굉장히 이 치주 질환을 증폭시키는 큰 요인이다라는 관점의 생각인 거죠. 그게 꼭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 경험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염증성 육아 조직을 제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일 저런 것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발치한 자리가 뼈로 차기가 어렵고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거나 뼈 이식을 하려고 할 때 저는 염증 조직이 남아 있다면 뭔가 뼈가 되는 것을 또 방해할 수 있는 아주 문제거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덩어리로 해서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한 후의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건 발치하고 다음날 드레싱 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디펙트가 굉장히 심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대합치 이제 교환면 사진인데 대합치 사진을 보게 되면 상하게 27번이 정출되지 않게끔 레진 와이어 스프린팅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교정 와이어 중에 SS 와이어고요. 017, 025 비교적 리지드한 그런 와이어로 미리 밴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열 처리하고 샌드 치고 그 다음에 저거를 부착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고 그래서 퍼티 가이드로 정확한 위치에 그렇게 부착을 한 거고요. 특히 눈여겨볼 것은 이 뒤에 보이는 요 부위인데 현면에만 붙이게 되면 팔라탈 쪽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 디스탈 쪽 그리고 교환면 센터 쪽에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입체적으로 잡아주는 것을 고안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컬 쪽에서 스플린팅을 하고 교환면 쪽에서는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훅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물론 이 부위도 이제 레진을 본딩을 해서 저 부위가 들뜨지 않고 고정이 잘 되게끔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고 난 이제 협측의 모습인데요. 이제 이 상태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4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그 4개월 지났을 때 모습인데요. 작년 11월 15일 날 촬영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연조직은 이제 많이 치유가 됐는데 상당한 부위에 고릅스가 일어나서 볼륨이 많이 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상적인 것은 사실 전방 치아와 비슷한 그런 레벨까지 뼈와 잇몸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치아를 만드는 건데 물론 짧은 임플란트 요새는 뭐 5mm짜리 임플란트 그 표면이 전정물 5mm만 있으면 심을 수 있는 임플란트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길게 임플란트를 크라운을 만들어도 가능은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한쪽에 긴 그 크라운을 갖는 임플란트 크라운이 만일 그 주변에 어떤 그 페리오돈탈 메인터너스 케어를 환자 스스로 잘 하지 못하는 경우는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적어도 이 앞에 치아와 심미적인 목적이라기보다도 레벨이 맞춰져서 나중에 이렇게 롱텀하게 좀 더 프릭스터블하게 메인터넌스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이제 치료 계획을 고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월 됐을 때 이제 촬영한 OPG가 되겠는데요. 발치를 잘 하고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약간은 뼈가 찬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인데, 앞으로 내가 뼈를 저기다가 뭐 뼈 이식을 하더라도 4개월 동안에 저게 내 뼈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차는 양상을 보인다면 더 긍정적으로 뼈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뼈 이식한 게요. 이제 그런 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수직골 증강술을 좀 계획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빔 CT를 찍게 되었는데요. 지금 발치한 자리에 이제 뼈가 좀 차고 있는 듯한 그런 양상들이 보이고 있고, 근데 이제 전방에 있는 6번 치아 부위랑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그 수직골 흡수가 온 상태죠. 그래서 이 수직골 증강도 하고, 일단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신경을 건드리지 않게끔 안정되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을까인데, 전방에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인페리어 알베올라 너브 커널의 단면이 보이는데, 그것의 쭉 연속성을 따라가면서 신경의 위치를 잘 보고 나서 그 부위에서 이제 트레이싱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잔존골은 약 8mm 정도로 계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직골 증강 없이 5mm짜리 심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저런 신경과 거리를 더 충분히 두고 좀 더 바이올로직하게 메인터넌스 케어가 좋은 그런 보철면을 만들기 위해서 수직골 증강을 계획을 한 거죠. 요거는 이제 프론탈 뷰에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본 3차원 이제 CT 모습인데요. 수직골 흡수가 많이 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협측보다도 오히려 링구알 쪽이 더 뼈 흡수가 많이 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환자분의 이런 그 안티고니알 노치가 있는 요 앞쪽에서부터 이 고니알 앵글 쪽에 보면 저렇게 본 투버클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저작근 그 마세터 머슬과 내측에 있는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의 그 테리고 마스터링 슬링이 너무 펑션이 과도한 경우, 그런 저작의 어떤 그 기능뿐만 아니라 파라 펑션이 있어서 헤빗이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발달이 되게 되는데, 환자분의 저작근이 저런 변형을 일으켰다라는 걸 추정해 보면 또 저작압이 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소견입니다. 자, 링구알 쪽도 보게 되면 협측보다 링구알 쪽 골파기가 더 심하게 온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면 링굴라가 보이고, 이 밑에는 마일로 하이드 머슬이 붙는 리치가 있죠. 그래서 리치 상방에 있는 약간의 코리칼 본이 있고, 링구알 쪽에 뼈가 많이 파괴된 그런 양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입체적으로 보는 것은 단면만 봤을 때는 또 그 자세만 보게 되는데, 이렇게 그로스하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보고서 이제 수술할 때 링구알 쪽에 충분한 그 플랩 엘리베이션이 필요하겠고, 링구알 쪽에 뼈를 잘 쌓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치료 계획은 임플란트를 동시 심을 수만 있다면, 요거는 이제 드릴링 해보고 가능만 하다면 동시 식립과 뼈 이식을 같이 하기로 일단 했고요. 만일 고정이 여의치 않거나 하면 고리식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환자분께 드리고 이제 치료를 들어갑니다. 일단 동시 식립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때 장점이라고 한다면, 임플란트 자체가 일종의 텐팅 스크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고리식의 양도 조금 적으면서도 충분한 수직 증강을 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만일 플랩이 이렇게 오프닝이 생기거나 벌어지게 되면 인펙션이 되거나 고리식체가 컨타미네이션 될 텐데, 그때는 데미지가 더 크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되지 않는 문제, 그게 이제 추후에 이제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갈 수 있고 제거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장점과 리스크 팩터를 잘 보면서 치료를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수술을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플랩 디자인을 보게 되면 뒤쪽에 오블리크하게 어센딩 레이모스 올라가는 쪽에 이제 그쪽이 이제 라테랄로 플레어가 돼 있죠. 그래서 약 45도로 기울여서 버티컬 인시전을 뒤쪽에 줬고, 앞쪽은 수직 증강을 할 거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그냥 파필라 베이스 인시전으로 수직 절개를 주지 않고 협측 플랩 엘리베이션을 했고요. 링구알 쪽은 이제 충분히 이제 플랩을 엘리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6번에서 5번 링구알 쪽 마창을 버컬처럼 그냥 파필라 베이스 인시전을 그대로 연장한 그런 인시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랩을 링구알 쪽에 많이 엘리베이션을 하고 이제 코로날로 늘어나게끔 조치를 해주게 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는 협측보다 링구알 플랩의 코로날 어드밴스먼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제 레트로몰라 패드까지 완전히 이제 벗겨내서 수프라 마일러 하이드 머슬 파이버들을 이제 디섹션을 해서 코로날로 완전히 늘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을 했는데 환자분이 워낙 그 개구라든지 이 혀가 크기 때문에 촬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환면 쪽만 촬영이 돼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링괄 쪽에 이제 티슈 포셉으로 잡았던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저게 이제 코로날로 늘리기 위해서 수프라 마일로 하이드 머슬 파이버들을 디섹션하고 레트로몰라 패드까지 벗겨서 코로날로 어드밴스 시키는 과정에서 의 흔적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지금 임플란트는 인터널 타입의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지금 보시면 스레드 거의 한두 개 정도가 이제 360도 노출이 돼 있는데, 특히 이제 링구알 쪽과 디스탈 쪽이 노출이 좀 많이 돼 있어서 디스탈 쪽은 스레드가 한 3개 정도는 노출이 된 상태였고요. 제일 적은 부위가 이제 메지알 쪽인데, 메지알 쪽이 이제 한 1.5mm 정도 그렇게 노출이 되게 그냥 식립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면 픽스처를 계속 이제 깊게 넣게 되는데, 본 하우징 내에 다 넣게 되면 이제 크라운이 길게 될 소지가 있고요. 수직 증강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지죠. 그래서 이때는 적절하게 식립 깊이를 수프라로 저렇게 골보다 바깥쪽으로 노출된 형태에서 이제 멈춰야 되는데, 그 정도를 정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고리식할 범위라든지 플랩이 늘어날 범위,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어느 정도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수술 때는 그 타협을 본 게 이제 요 식립 깊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리식을 했는데요. 지금 이 고리식제는 그 더 그라프트라고 하는 포사인 오리진의 지노그라프트 머티리얼이고요. 지금 동종고리라든지 이런 다른 고리식제, 합성골 다른 걸 사용하지 않고 더 그라프트만 이제 100%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링구알 쪽이 뼈가 많이 흡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저 링구알 쪽 플랩 엘리베이션 한쪽 특히 고리식을 충분히 해가지고 지금 많이 쌓아 올린 모습이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전방이나 조금 다른 그 링구알 쪽에서 촬영을 했으면 좋았는데, 워낙 이 환자분이 이 개구를 잘 크게 못하기 때문에 프롭을 물려놓고 이렇게 잠깐 교환면 사진 촬영만 몇 컷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리식을 한 후에 이제 베리어 멤브레인을 이제 위치시킨 거고요. 지금 사용한 이 콜라겐 멤브레인은 보티스에서 나온 제이슨이라는 멤브레인으로 크로스 링킹이 되어 있지 않은 내추럴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돼지 포사인 오리진의 페리카디움이라 비교적 굉장히 그 얇으면서
이렇게 좀 어댑터빌리티가 좋은 편에 속하는 그런 콜라겐 멤브레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종류를 사용을 하는데 이 경우는 특별히 이거를 사용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적절한 사이즈로서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한 거고요. 비교적 어댑테이션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둥글게 지금 골 쌓아놓은 거를 잘 감싸서 위치를 시켰고요. 특히 저 링괄 쪽에 페리스탈 포켓에 잘 감싸게끔 그렇게 위치시킨 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봉합이죠. 지금 봉합을 한 거는 주로 이제 버리칼 매트리스 슈처를 이런 경우에 제가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한번 벌어지면 이제 데미지가 크죠. 그래서 벌어지지 않게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그 상피 하방에 있는 커넥티브 티슈끼리 그 접촉되는 면적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그 방식이죠. 그것이 바로 이 버리칼 매트리스 슈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연속적으로 하고 앞에 쪽은 인터럽티드 하나 정도 잡아준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버리칼 매트리스 슈처를 3개를 잡아놓고 그 사이에 인터럽티드 2개를 잡아놨고요. 지금 앞쪽에 그 이제 수직 절개를 주지 않은 저 파필라 베이스 인시전 부위는 따로 봉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 링괄 쪽에 인시전 준 게 보이죠? 버컬 쪽에 인시전 준 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 링괄 쪽을 충분히 다 박리를 해서 코로날로 어드밴스를 시켜서 이제 봉합을 한 모습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링괄 쪽의 사진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버리칼 매트리스 슈처 3개를 잡고 중간에 인터럽티드 2개를 넣었고요. 앞쪽에 보시면 파필라 베이스 인시전으로 이렇게 길게 전방치하 거의 한 1cm 이상을 이렇게 연장을 해서 이 링괄 쪽 전부를 이제 박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하방에 있는 마일로하이드 머슬 파이버의 슈퍼피셜 레이어를 찾아서 그쪽을 디섹션해서 지금 이렇게 코로날로 올린 겁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버컬에서 찍은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제 수술이 끝난 후에 찍은 사진인데 상당히 코로날로 이제 플랩이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방에 있는 36번 치아의 현면에도 일부 플랩이 이렇게 올라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날로 많이 이렇게 어드밴스를 시켜야 하는 수직 증강 수일 경우에 보통 이제 이렇게 치아를 올라타는 것을 염려해서 버리칼 인시전을 이 최후방 치아 디스탈 쪽에서 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디자인이 이제 개인적인 선호도로 또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좀 꺼려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최후방 치아에서 수직 절개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 디펙트 부위와 수직 절개 본 부위 절개한 부위가 너무 가깝죠. 그리고 너무 이 뮤코진지발 정션의 연속성 같은 것들이 훼손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비교적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엔벨롭 플랩 디자인을 전방 쪽엔 했고요. 하지만 뒤쪽에서 오블리크하게 버리칼 인시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페리스탈 릴리징이라든지 코로나 어드밴스를 버컬 쪽에서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 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코로날로 많이 이제 볼륨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죠. 수로 찍은 OPG 모습인데, 자, 지금 식립한 후에 사진이 없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 커버 스크류를 보게 되면 높이가 3mm짜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고리식재로만 만약에 덮어 놓게 되면 아무래도 고리식재 입자들은 리모델링이 되면서 흡수가 되거나 조직이 이렇게 소프트 티슈가 이렇게 컨트랙션 되면서 압박을 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직적으로 공간 유지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공간 유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높이가 조금 있는 커버 스크류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GBR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팁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코로나 어드밴스를 많이 시키는 플랩 매니지먼트와 함께 고리식재를 잘 위치시키고 했지만 지금 보시면 티타늄 메쉬라든지 이런 어떤 미니 플레이트라든지 다른 텐팅 스크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수직적으로 견뎌주는 힘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서 임플란트 픽스처에 저렇게 3mm 정도 더 튀어나온 그런 커버 스크류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2차 수술을 할 때 저 커버 스크류는 제거가 아주 용이하고, 제거를 하면서 주변에 어떤 그 신생골화 돼가고 있는 부위를 이렇게 자극을 덜 주고 힐링어벗을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미터는 지금 상방에 3mm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유리한 거죠. 자, 수루 촬영한 그 콘빔 CT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그런 커버 스크류 상방에 감싸서 이렇게 둥글게 컨벡스하게 오그멘테이션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전방에 있는 6번 치아에서 리치 폼이 구칩으로 가면서 좀 플랫하게 많이 꺼져 있던 부위를 다시 볼록하게 컨벡스하게 이렇게 고리식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행히도 2주 후에 모습을 보게 되면 잘 아물었고요. 이제 전방에서 찍은 모습을 보게 되면 인시전 라인이 그 이제 센트럴 그룹으로 있는 선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만일 링괄 쪽에 그 마일로이드 머슬의 슈퍼피셜 레이어에서 디스텍션에서 코로나 어드밴스를 하지 않게 되면 이 플랩 인시전 라인이 많이 링구알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럴수록 이제 미코진 지발 정션의 연속성이 많이 훼손되고, 이 버컬 칙 쪽에 있는 머슬들, 예를 들면 버시네이터 머슬들이 자꾸 코로날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 베스튜블이 샬로해지는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링구알 플랩의 어드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밥을 잘 제거를 했는데, 제거하는 와중에 이 매트리스 슈터 하나는 노트를 찾질 못해서 이제 노트가 잇몸 속에 많이 묻혀 있어서 요거는 2차 수술할 때 제거하기로 하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개월을 기다렸고요. 자,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은 이제 충분히 고라가 되게끔 해주는 수직 증강 술에서의 어떤 최소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사실은 더 오래 기다리면 더 좋겠는데, 이 정도는 이제 6개월에서 이제 2차 수술을 계획을 했고요. 이제 처음에 발치하고 4개월 지났을 때 술전 상태에 비해서는 이제 이대구치의 볼륨이 많이 수직적으로 위로 채워진 것이 관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2차 수술을 하기로 해서 이제 열어봤는데, 열어보니까 비교적 느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확대해서 좀 보시게 되면 그 텐팅 스크류 역할을 했던 이 커버 스크류가 저렇게 잘 관찰이 되고 있고요. 역시 이 덕분에 그 주변에 있는 고리시제들이 그대로 볼륨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암시하는 그런 파인딩이 되겠고요. 주변에 일부 그 멤브레인, 콜라겐 멤브레인의 그 흔적들이 약간 보이기는 하는데, 비교적 고라의 느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고 이제 힐링어벗을 장착을 하고 바로 에이피칼리 리포지션드 플랩, 각화치윤을 협측으로 충분히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이렇게 이제 링구얼 쪽에 있던 이 각화치윤을 협측으로 옮기게 되면 베스튜블도 조금 쉘로한 걸 보상할 수 있고, 임플란트 어벗 주변에 충분한 각화치윤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조치를 같이 해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잘 아물었고요. 그래서 잘 아문 상태에서 이제 보철로 들어가는 과정이 되겠는데, 본뜨기 전에 힐링어벗 주변에 풍부한 각화치윤이 잘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인상을 떠서 최종 보철물을 이제 장착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년 8월입니다. 2020년 8월이니까 꽤 시간이 흘렀죠. 이 대구치를 장착을 해서 이렇게 이제 OPG 촬영한 모습이 되겠고요. 그동안 뭐 뼈는 2차 수술하고 흡수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조금 더 리모델링이 잘 돼서 안정돼 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요게 장착한 협측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합치에 붙여놨던 그 레진 와이어 스프린팅은 잘 제거를 하고 이제 치주 관리를 또 해드렸고요. 자, 요게 이제 치료 후에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수술 직전에 저렇게 뼈가 많이 흡수된 상태를
보시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치료 후에 치아가 만들어지고 임플란트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잇몸과 뼈가 저렇게 복원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발치 후에 4개월 됐을 때에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수직 이제 적인 볼륨의 흡수가 많이 복원이 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위, 그동안 뭐 반대편에 임플란트 주위에 맞던 임플란트도 제거하고 이 부위도 다시 고리식을 해서 수복을 했고요. 지금 OPG를 이제 수술 전, 수술 직후, 그리고 2차 수술 직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수직 증강한 것이 그대로 리모델링이 잘 되면서 고라가 잘 된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콘빔 CT를 이제 마찬가지로 수술 직전, 수술 직후, 그리고 보철이 들어가고 교합압을 좀 받은 후에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에 촬영한 콘빔 CT인데 굉장히 양호한 신생골의 재생이 추정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자, 콘빔 CT를 지금 보시면 이제 링구알 쪽에서 3차 모습을 비교를 해본 건데요. 특히 이 링구알 쪽에 수직골 흡수가 심했던 부위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앞에 6번 부위와 연속성이 있게끔 비교적 뼈가 잘 이렇게 재생이 된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파인딩이 되겠고요. 협측에서 본 모습인데요. 협측은 지금 이런 보철물 때문에 빔 하드닝 이펙트로 인한 노이즈 때문에 그 노이즈를 제가 좀 제거를 했거든요. 제거를 하니까 이렇게 3000CT의 그 메쉬가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이 메쉬가 드러난 거는 이제 여기에 노이즈를 제거하니까 저렇게 보이는 건데, 어쨌거나 협측에도 이렇게 흡수가 심했던 부위에 볼륨이 잘 복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제가 이제 이렇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었던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보자면요. 많은 원장님들이 사실 이 정도의 심한 이대구치 수직 증강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데, 사실 이 링구알 쪽에서의 이런 아까 말씀드린 플랫 매니지먼트, 즉 여기 남아있는 이 뼈의 페리오스팀을 잘 박리를 하고 하방에 마일로하이드 머슬의 슈퍼피셜 레이어를 잘 찾아서 그것을 잘 벗겨주면 코로날로 충분히 당겨서 늘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럴 때에 전방으로 한 1cm 정도 릴리징을 이렇게 연장을 하고 디스탈 쪽에는 버컬적으로 이렇게 오블리크하게 45도로 인시전이 가기 때문에 이 레트로몰라 패드가 있는데 이 패드를 잘 벗겨야 됩니다. 그래야 전반적으로 코로날로 잘 늘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박리한 부위를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링구알 쪽에 수직 증강을 하려면 적어도 저런 범위는 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코로날로 늘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 주의할 것은 이제 원장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제 링구알 러브죠.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이 하악의 저 후구치 부위에 카데바 스터디를 한 아나토믹 스터디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는 요런 다발이 바로 링구알 러브입니다. 저 링구알 러브를 아나토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자칫하면 링구알 러브 손상은 환자의 라이프 퀄리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혀의 감각이 없어지게 되면 영구적으로 혀가 감각이 없어지게 되면 혀가 굉장히 민감한 조직이고 하다못해 키스를 한다던가 사람이 여러 가지 음식물의 성상을 느낀다던가 온도를 느낀다던가 할 때 방해를 받게 되면 평생 라이프 퀄리티에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링구알 러브에 대한 아나토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링구알 플랩을 코로날로 늘리는 아티클 중에 소개하고 싶은 아티클은 이태리에 이 마르코 론다와 클라우디오 스타키가 보고한 이 논문을 보게 되면 테크닉적인 부분 그리고 아나토믹한 부분을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도해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링구알 쪽의 페리오스팀과
마일로하이드 머슬의 슈퍼피셜 레이어를 박리를 하는 거고요. 실제 링구얼 너브는 좀 더 그 서브링구얼 글랜드 안쪽에 깊숙한 곳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치 부위에서는 크게 염려를 할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이제 박리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론다와 스타키는 이제 코로날로 늘릴 때 이런 식으로 아예 블런트하게 그 머슬 파이어 내부를 페네트레이션해서 코로날로 이렇게 늘리는 테크닉을 이 논문에서 이제 보고를 했는데, 사실 요거는 조금 어그레시브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온 이 이스트반 얼벤의 논문을 보게 되면, 이 얼벤의 논문에서는 블런트 디섹션으로 코로날로 늘리는 것을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이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이 레트로몰라 패드를 박리해서 터널링하는 것을 잘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포인트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브리티시 저널 오브 오럴 앤 맥시로페이셜 서저리의 그 링구얼 너브의 주행에 관한 아나토믹 스터디를 한 논문을 제가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이 논문에서 보면 링구얼 너브가 이제 사람마다 지금 여기 LN이라고 보여지는 요게 이제 링구얼 너브고요. 밑에 보이는 요 그 스트립한 것이 이제 마일로하이드 머슬이고, 지금 요게 2대구치, 1대구치인데, 지금 보시면 저 링구얼 너브가 어느 높이로 저 부위에 지나가는지를 아나토믹 스터디를 해서 최고로 높이 지나가는 부위를 도해로 표현한 게 지금 이 부위고요. 낮게 주행하는 경우를 이제 표현한 게 이 아래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실제 링구얼 너브가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높게 지나가는 경우와 낮게 지나가는 경우를 도해로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높게 지나가는 경우는 이 정도로 높게 지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 링구얼 너브가 상당히 높게 지나가는 사람에서 링구얼 너브 데미지를 피하려면 절대 이 후구치 부위에서 수직절개를 주시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방으로 그냥 파필라 베이스 인시전을 한 1cm 정도로 그냥 앞으로 전방으로 가고요. 그리고 그 페리오스티움을 손상시키지 않고 마일로하이드 머슬의 슈퍼피셜 파이버 레이어에서만 코로날로 늘린다면 링구얼 너브 데미지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상악 2대구치 부위에서 수직 증강을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 링구얼 플랩의 코로날 어드밴스, 그리고 링구얼 너브의 데미지를 고려한 아나토믹한 고려사항들, 그리고 공간 유지를 잘 하기 위한 텐팅 스크류 역할을 하는 커버 스크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테크니컬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환자의 바이올로직한 그런 팩터들을 고려를 해서 충분한 힐링 타임을 가져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케이스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 케이스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